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의 대치는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상병 특검법이 조금 전 이 대정부 질문에 앞서 상정됐고 이에 여당은 필리버스터, 이른바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 법안이 상정됐습니까? 네, 상정됐습니다. 본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지만 민주당 주장에 따라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병 특검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어젠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에 법안을 올리려 했는데 본회의 파행으로 무산되자 오늘은 아예 대정부 질문 전에 상정 절차를 마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전까지는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런 전례가 없었는데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협의하는 신용만 하고 전적으로 민주당의 의사결정이 되는 대로 지금 그 하명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거 아닌가 정말 의심이 들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제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재 유상범 의원이 첫 토론자로 나섰는데요. 다만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최상병 특검을 저지할 마땅한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180석 이상인 야당은 국회법상 24시간 뒤에 표결로서 무제한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특검법은 내일 본회의 표결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어제 대정부 질문 파행은 김병주 의원의 막말이 발단이 됐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정신 나간 여당 의원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본회의가 파행됐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김 의원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해야 앞으로 대정부 질문에도 참석하겠다고 완강한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본회의에서 유감의 뜻을 밝히기로 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오늘 YTN과 통화해서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사과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당 차원에서도 사과는 김병주 의원이 아닌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여당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병주 의원을 제명시키겠다고 하던데 그럼 국힘은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도 제명하십시오. 사과는 억지 부리며 국회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이 해야 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도 알아보죠.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우선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등 국민의힘 당권주자 3명은 일제히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서 당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오늘 수도권 당심을 공략한 뒤 당 실버세대위원회 운영위원들과 오찬을 했습니다. 당권 경쟁이 한동훈 대 비한동훈 구도로 흐르는 가운데 후보 간 정책 경쟁보다는 비방전이 과열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꺼낸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당 내부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원희룡 후보도 특검이라는 미끼로 탄핵이라는 그물질에 걸려들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자신에 대한 공격이 많다는 걸 안다며 싫다고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보라고 반격하며 이렇게 말했는데 관련 발언 연달아 들어보겠습니다. 당론에 위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내놓고는 금식이 당론인 우리 당에게다가 메뉴를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궤변이고요. 제 제안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다는 건 이미 실증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다 그러면 없는데 그냥 싫다. 그건 싫은 거지 대안이 아니잖아요. 반면 나경원 후보는 친윤, 비윤 같은 계파의 선을 그으며 차별화에 강점을 두는 모습인데요. 역시 관련 발언 준비돼 있습니다. 또 다른 계파가 시작된 것 같아요. 너무 싸워요. 너무. 대통령 너무 팔아도 안 되고요. 대통령하고 또 너무 각세워도 안 됩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후보나 캠프 종사자가 각별하게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사상자 16명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60대 운전자를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운전자 측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급발진을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블랙박스와 사고 기록 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경찰의 중간 수사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그젯밤 9시 반쯤 시청역 인근에서 일어난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오늘 오후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수사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갈비뼈가 부러져 입원 상태인 A씨에 대해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A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어제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말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아내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씨 측은 차량 속도가 갑자기 높아지며 제어가 되지 않는 급발진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경찰은 브리핑에서 정차 지점에서 스키드 마크를 확보했다며 스키드 마크는 기본적으로 제동 장치가 작동해야 발생한다고 말해 운전자 측 주장과 상반되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스키드 마크가 아니라 부동액이나 엔진 오일 냉각수가 흐를 때 생기는 유류물 흔적인 것으로 정정했습니다. 경찰은 또 인명피해와 관련해 부상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급발진 여부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은 추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블랙박스 영상과 호텔 주변, 사고 현장 주변 등 CCTV 6점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가해 차량인 A씨의 승용차는 물론 피해를 본 피해 차량 2대의 블랙박스도 모두 국과수에 전달했습니다. A씨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소리도 녹음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국과수에 사고 차량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보통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때 쓰이는 차량 사고 기록 장치 EDR 분석에는 1달에서 2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의 중대성을 참작해 가능한 분석 기간을 단축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죠.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 형 손흥윤 코치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온 뒤 첫 소환 조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네, 손웅정 감독 등이 조사를 받은 게 언젠가요? 네, 어제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소년 축구클럽인 손 아카데미의 핵심 관계자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 형 손흥윤 코치 그리고 정모 코치 등 3명입니다. 일정 등을 비공개한 채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고소 내용과 함께 경찰이 수사에 넘긴 전반적인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는 일단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인데요. 피의자인 손 감독과 코치들이 아카데미 유소년 축구 선수였던 A군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겁니다. A군 측은 지난 3월 진행된 아카데미 일본 전지훈련과 강원도 춘천의 숙소 등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욕설 그리고 체벌 등이 있었다며 손 감독과 코치 2명을 고소했습니다. 앞서 A군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경찰 상담을 통해 손 감독과 코치들을 벌 주고 싶다고 직접 진술하기도 했는데요. 고소 사건이 불거진 당시 손흥정 감독은 보도자료를 내고 체력 훈련 도중 이뤄진 체벌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 합의금 뒷거래 논란 등이 계속되고 있죠. 앞으로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피해 아동의 아버지, 그러니까 고소인 측이 피고소인인 손 감독 측 변호사에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합의금을 가지고 뒷거래하는 거냐는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앞서 손흥정 감독 역시 상대가 수억 원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아동 부친은 불법으로 녹취된 대화로 아동학대라는 사건 본질에서 벗어난 여론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포츠 관련 시민단체 역시 성명을 냈습니다. 사랑과 훈육을 핑계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스럽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체육계에 만연하다고 알려진 지도자 폭력 문제가 이번에 다시 거론되는 모습입니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앞서 지난 4월 송 감독과 코치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2달 보름 만에 첫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있을 검찰의 추가 조사나 기소 여부가 관심입니다. 이번 사태가 터진 손축구 아카데미는 지난 2020년 강원도 춘천시 동면에 준공한 손흥민 축구공원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추후 재판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치열한 양측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홍서욱입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전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또 한 번의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오늘의 정치온,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국회 상황에 더불어 여야 전당대회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온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정신 나간. 네,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어제가 첫날이었는데요. 정신 나간 이 말 때문에 파행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김병조 의원님, 분명히라 하겠습니다. 과하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과하시고 진행하시죠. 그게 맞습니다.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움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이 김병주 의원을 제명시키게 재선은 별도로 추진할 겁니다. 그럼 국힘은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도 제명하십시오. 사과는 억지 부리며 국회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이 해야 합니다. 어제 상황 보고 오셨는데요. 오늘 대정부 질문도 역시 파행을 겪는 거죠.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가요? 필리버스터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동안에 그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국민의힘 방침은 최상병 특검법이 발의가 되면은 필리버스터로 막겠다 이런 방침이었죠. 그래서 아마 진행될 거로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어제 그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그 정신 나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국회가 파행이 됐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면서 서로 이제 신경전 아닙니까? 이게 격화돼 가지고 이런 게 파행을 겪게 된 경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상으로는 이 무슨 뭐 나와서 사죄하라는 게 정말 엎드려 사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국회 파행에 대해서 유감 표명 정도를 하면은 또 속개가 되곤 하거든요. 근데 지금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네. 사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여야 간에 그만큼 치열한 그 어떤 정쟁 때문에 이게 굉장히 격화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은 빨리 수습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20대 국회 때 제가 국방위원장 할 때 이제 김병주 의원님이 당시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가 하셨습니다. 네. 별 4개 장성이셨죠. 근데 굉장히 좀 합리적이시고 나이스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국회 들어오셔서 굉장히 좀 여야가 워낙 강하게 격돌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격한 발언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을 한번 일으키신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이거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발언 왜 나온 거죠?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 먼저 이제 한덕수 총리하고 질의가 있었죠. 그래서 일본 문제였어요. 그래서 한미일 동맹,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나 미일 동맹 같은 거는 뭐 있어도
한미일 동맹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랬더니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또 한 총리님이 답변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재밌게 하셨어요. 김병주 대장님한테 배운 바대로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미일 뭐 군사훈련이나 이런 건 있어도 동맹 단계까지 일본과 가는 그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6월 초에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이 있었어요. 한미일 동맹이라는 논평을 공식적으로 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우선은 본질은 뭐냐면 한미일 동맹이라는 여당의 이 표현이나 언급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이 이걸 문제 삼고 비판을 한 거거든요. 이게 본질이고요. 그 과정에서 한 총리는 그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그 논평이 공개적으로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본질하고는 조금 다른 이 국민의힘의 이제 항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정신 나간 이 표현이 그러면 과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다 상대적인 거지만 국회에서 보통 막말이나 고성 등으로 이제 파행이 일어난 경우에는 서로 이제 주장이 충돌하거나 혹은 아주 심한 막말,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나 대통령을 뭐 이렇게 아주 심하게 뭐 종북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신 나가는 심하지 않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파행이 일어나는 동기로 작동했던 것이 뭐냐면 범주화된 지각의 오류라고 봐요. 사회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인데 야당 의원, 민주당 의원이 그 의원석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문제 있어 이렇게 반응한 거라서요. 본질과도 다르고 지나친 어떤 표현하고도 조금 거리가 먼 그런 표현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것은 우리를 보고 지금 공격을 해? 우리를 보고 문제 제기를 해? 해서 하나의 이제 지각의 오류가 저는 이 작동을 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요.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막말고생 파행하고는 그런 이 수준의 김병주 의원의 것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본질도 사라져버린 그런 이제 장면이 된 거죠. 본질이 사라졌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김병주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런 입장도 보였고요. 사과를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결국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뭐 유감 표명을 하긴 했지만 직접 사과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잖아요. 글쎄요, 제가 볼 때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김병주 의원이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분명히 그 강한 어조로 얘기했거든요. 저는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그 엄중한 자리에서 정신 나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일상적인 말이었다라고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정신 나갔다고 하는 얘기는 사인 간에도 쉽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일상 용어라고 해명하던데요. 예, 저는 그거 일상 용어라고는 생각지 않고 상당히 인격 모독적인 이야기다. 정말 친밀한 가운데서 농담 삼아서 하는 거면 혹시 몰라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정신 나갔다고 하는 발언은 다른 발언의 내용을 떠나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여전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하지만 그것을 국회의원을 제명한다든지 제명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봐도 조금 과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어쨌든가 어제 그 파행에 대해서는 김병주 의원이 분명히 그 잘못이 있고 원인 제공을 한 거죠. 그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는 정신 나간 거에 사실은 초점이 더 갔습니다. 제가 볼 때. 의견이 다를 때는 서로 토론할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신 나간이라는 말을 본인들이 일상적인 용어라고 하면서 우길 일은 아니다.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김병주 의원을 제명할 거면 과거 국민의힘에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도 제명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있죠. 언제 그래서 있었죠? 그게 녹취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되시기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출마하기 전에 그 여러 이제 녹취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 보다는 사실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못하다. 국민의힘 해체 수준으로 가야 된다. 내가 김건희 여사 녹취록에도 대통령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이 필요한 거지 국민의힘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국민의힘에 쥐약 먹은 X들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게 공개된 사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민주당은 오늘 대정부 질문 전에 조금 전이죠.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제 앞으로 또 협치 없이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겁니다. 제가 보더라도. 또 거부권이 나오고요. 예, 그렇죠. 그 똑같은 게 이제 계속 나올 텐데,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는 합니다만은 24시간 이내에 국회 제적의원 180, 5분의 3인데요. 180석 이상의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 바로 그냥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용으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게 돼 있죠.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저항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큰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워낙 지금 여소야대가 현격하게 의석수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대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거부권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또 재의결, 재투표 이것이 이제 다시 맞설 텐데 상황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또 이제 여당 국민의힘의 전당대회하고 맞물려 가지고 최상병 특검법이 굉장히 큰 이슈로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네. 내일 이 시간쯤에 아마 표결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필리버스터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탄핵 중독. 네, 민주당은 어제 당론으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아서 재판을 치르겠다는 거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총 13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탄핵 중독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의 존재를 스스로 파괴하고 거대 야당의 소수 세력 겁박과 일방 독주, 검사들의 비위와 불법, 탈법 행위를 막지도 못하고 비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야 할 검찰총장이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반성하십시오. 추경호 원내대표는 탄핵 중독 정당이라면서 민주당을 비난을 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성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조금 이제 떼놓고 보면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4명의 수사검사를 탄핵 발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수사검사도 있어요. 그래서 한명숙 총리 문제는 다 이제 마무리된 문제고 법률적 절차까지도 다 끝난 문제고 그런데 한명숙 총리를 다시 소환한 격이 됐거든요. 네. 이런 점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아쉬운 대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정치라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이제 집중점을 택해야 되는데 꼭 검사 탄핵 발의를 한다고 하면은 가장 집중도가 높고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에 해당하는
검사 탄핵을 발의하는 것이 맞는데 네 명의 검사를 또 한꺼번에 한 이제 이 뭐랄까 전략적 오류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많이 해서 전략적으로 효과가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거라고 봐요. 특히 그동안 이제 민주당의 탄핵 발의사를 쭉 보면은 국정농단 판사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는 판사를 탄핵 발의해가지고 결국은 헌재에서요 이것에 대해 이제 통과가 됐죠. 국회는 탄핵으로.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3분의 2 이상이지만 국무위원이나 다른 고위공직자는 과반수면은 통과되거든요. 통과됐는데 헌재에서요 이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이미 퇴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탄핵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이번에 수사검사 4명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명분이나 전략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잉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 수석께서 너무 과잉이었다, 전략상 미스였다라고 비난을 해주셨는데 여당에서는 도둑이 몽둥이 되는 경이다,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오늘 입장을 냈어요. 판사 탄핵의 빌드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당 입장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과한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13번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 과한 거예요. 사실 국회라고 하는 것이 탄핵 의결권이 있죠. 근데 그 탄핵은 그 헌법에서도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의혹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또는 의심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위반한 게 좀 이렇게 분명해 보일 때, 분명할 때 탄핵을 해야 되는 건데 이 탄핵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더군다나 이재명 당대표 관련해 가지고 여러 혐의들을 수사했던 그런 그 검사들을 이렇게 탄핵 의결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기 위한 방탄, 또 사법 방해, 그러니까 재판 지연이죠. 그리고 또 검사들에 대해 정치적으로 굉장히 압박하고 위협을 가하는 그런 그 공세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정당성이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번 그 탄핵안을 의결하면은 그 공무원은 6개월 정도는 그냥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것 때문에 탄핵안 발의한 거 아닌가요? 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라면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부각이 되죠, 대외적으로. 그래서 여론에도 좋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탄핵을 이렇게 남발하는 것은 민주당의 판단 미스다. 우리 최 수석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렇게 여론에 부응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두 분이 비슷한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바로 의견을 냈잖아요. 5가지로 반박을 했는데 위헌이다, 위법이다, 사법방해, 보복, 방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반박을 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반응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요. 그 탄핵 대상이 된 그 검사 4명의 행태라든가 그동안 수사상에서 저질렀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위법적 요소, 태도 뭐 이런 것을 봤을 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건 있을 수 없어. 탄핵해야 돼.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저는 민주당은 그야말로 일당이고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명분, 정치,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과잉이다, 아쉽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 탓하지 못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이원석 총장은 사실은 야당에 대해서는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냉혹하고 잔인할 정도로 기준을 세우는 양 하면서 그렇게 빈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이고 하고 있는데 사실 본인이 공언했듯이 김건희 여사 문제나 이런 것들은 말만 앞세우고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의 저런 어떤 반박에도
야당은 오히려 뭐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더 격분하고 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요. 논리나 주장들이 상식적 내지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여 만에 13건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된 건데 탄핵 남발이다. 이 여당의 주장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탄핵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정치 정당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라든가 이런 걸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국회에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이 지금 실명으로 되고 있지만요.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위법한 요소들이 확정적으로 발견이 되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탄핵 청원하는 사람들의 이 문제 제기와 걱정과 이런 것들이 지금 100만 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경우에 따라서 과거에 이제 국정농단, 박근혜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라든가 혹은 대통령의 이제 이 국정운영 과정에서 대통령 취임 후에 위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수사 내지는 어떤 계기에 의해서 발견될 경우에는 저는 탄핵의 가능성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집중점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것을 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썩 이렇게 와닿지 않게 남발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는 전략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좀 오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략적 오류 지적해 주셨고요. 이미 최 수석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다음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백만. 이미 최 수석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저희가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오전에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탄핵 서명 접속이 원활했다면 이미 100만을 넘어 200만, 300만, 400만, 500만을 넘어섰을 겁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는 국민 스포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1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 하는 청원을 했었죠. 탄핵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지금 명백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가 국민 스포츠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뭐 절차를 떠나서 그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의 그 조롱, 이 막말 이런 거는 정말 도가 넘는 거죠.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면서 아무리 국민 청원이 100만이 넘었다고 해도 그걸 국민 스포츠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가? 저는 그 아주 심한 막말이다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청원이 그 100만을 넘든 150만을 넘든 청원이 넘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것이 이제 탄핵 발의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 하나의 뭐랄까 아까 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당시 정권 당시에도 문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청와대 그 국민청원이 140만을 넘었었단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탄핵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을 민주당에서는 활용은 하겠죠. 활용은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특히 민주당이 지금 계속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밑자락을 지금 계속 깔고 있다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특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대통령 탄핵을 위한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혐의에 대해서 법원 판결이 선고가 되면 판결이 떨어지면은 굉장히 그 사법 리스크가 진짜 현실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든 대통령을 탄핵을 하든 그런 어떤 정치적인 대격변을 꾀하는 것이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국민청원을 이제 활용은 하겠다. 민주당에서 아마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막기 위한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하셨는데요. 반박 있으십니까? 저는 뭐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고요. 지금 여야가 보면요,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제 주장을 하거나 공격을 하면은 그래 너네는 뭔데 해서 아까 이제 박찬대 의원도 이제 그런 논법이거든요. 김병주 의원이 사과해야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쥐약 먹은 X들도 그러면 제명을 해라. 이래서 상대방의 오류나 잘못 이런 것을 끄집어내서 이제 방어 논리를 가져나가는 것이 아주 그냥 일상화됐어요, 지금. 그런데 저는 저 탄핵이라는 문제는요, 조금 달라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청와대 청원하고 지금 국회 청원하고 뭐가 다른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탄핵 청원 제도는 그러니까 비실명의 중복 클릭이 가능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여러 번 해도 되고, 지금 이제 국회 청원은 실명으로 확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이 불가능해요. 예전에는 중복이 가능했었나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100만 명이 실명 인증을 통해서 탄핵 서명에 동참했다는 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얘기하면 100만 명의 인간띠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거기다 국회 서버가 너무 폭주하니까, 서명이 폭주하니까 서버가 지금 중단됐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탄핵 서명, 나를 드러내고 실명 인증을 통해서 탄핵 서명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을 정청래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접속에 원활했다면 동의가 500만을 넘었을 것이다. 그 500만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런 식의 뭐를 이렇게 예단을 전제로 이렇게 막 네. 그 논리를 펴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논법인데요. 아무튼 100만은 당연히 넘었겠죠. 서버가 이제 중단됐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실명 인증을 통해서 100만 명이, 그것도 서버가 작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명을 했다는 건 엄청난 일이고, 저는 민심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을 만한 그런 양과 폭과 질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과 정당에서의 이제 탄핵 문제는 조금 달라요. 민주당이 야당인데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명시적으로는 얘기 안 하거든요. 지난번에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했을 때도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이 탄핵 열차에 시동이 걸린 거다, 출발한 거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썼고요. 이러다가 뭐 하여튼 뭐 탄핵 당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탄핵해야 된다는 것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지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명료하게 한 것은 근데 원내 없어요.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라고 하던데요. 역풍을 우려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 탄핵 사유는 첫 번째로 국회 통과 절차잖아요.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한 위법한 이 증거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사라든가 혹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결정적인 어떤 계기들이 제시가 되고 나타나고, 그러면서 수사로 이어지고 재직 중에 헌법 위반이라든가 범법성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탄핵은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실행 요건은 법률적으로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도 헌재에 가가지고 또 통과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역풍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요. 아무튼 민주당은 탄핵을 현재 단계에서 공식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더,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거지만 사실은 탄핵에 대한 것은 국민이 명료하게 명령을 합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정권 때도 이 광화문이나 촛불을 든 국민들은 퇴진, 국회는 탄핵, 이렇게 요구를 하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거의 탄핵을 공론화시키는 거는
조금 금기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조심하게 신중하다는 해야 입장 되는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도 반응을 나왔어요. 명백한 위법 없이는 탄핵이 불가능하다. 그럼 대통령실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뭐 말 그대로죠. 명백한 그 위법 사항이 없으면 원래는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러나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이 이것은 국민 스포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또 더더군다나 이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당론으로 결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위법한 사안이 꼭 있을 때 탄핵을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은 지금 탄핵하고 싶다 하면은 탄핵을 지금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라면은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정말 카드로 쓸 수 있겠구나. 그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 재판 지연이라든지 방탄을 위해서는 정말 탄핵이 정말 입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야 간의 관계는 뭐 지금도 최악입니다만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치닫겠죠. 저는 그거는 또 이제 논리의 과잉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지금 대통령실 주장도 그런 거 아니에요? 명백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 위법이 있지 않고는 조금 불가능한 거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입장일 테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이런 것을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넘기 위해서 빨리 탄핵을 추진할 의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국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법률적 요건 이런 것들이 부재한 상태에서도 민주당이 한다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이 200명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게 대통령 탄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힘이 탄핵이라는 것에 반응하는 이런 주장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대통령 탄핵을 빨리 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은 사실 논리적으로 같은 사람이 했다고 보기 어려운 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탄핵과 사법 리스크는 연장선상에 있지 않다라는 주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금식.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난데없이 금식이란 단어가 이슈가 됐는데요. 원희룡 후보에 이어서 장동혁 의원의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식이 당론인데 자꾸 뭐 먹을지 메뉴 대안을 내놔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론은 특검은 선공수처 수사 후 특검입니다. 이것은 금식이 당론인 우리 당에게다가 메뉴를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궤변이고요. 뭐 금식이 당론인 건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걸 재발의하고 계속 재발의할 건데 언제까지 금식만 하고 있을 거냐.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민생을 챙길 그 방법을 찾자라고 하는데 계속 금식하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원희룡 후보가 말한 금식은 최상병 특검법 원천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이 소리죠? 그렇죠. 이제 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왜 다른 뭐 대안을 들고 와서 당에 혼란을 주느냐 이게 아마 원희룡 후보 쪽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이거 지금 금식이라고 당론으로 정해 놓긴 했지만 계속해서 금식하면 결국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계속 금식을 해가지고 방법이 없고 더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발의를 했고 또 그 상정한 민주당 안 그 특검법으로 가면은 결국은 굉장히 어떤 대통령도 그렇고 윤 정권에 정말 큰 타격이 될 텐데 그럼 민주당 안을 그냥 그대로 받아야 되겠는가? 다른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3자 이를테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아들이는 게 그나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합의하에 그 가능성 있는 특검이다. 또 가능성이 없더라도 적어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란을 주는 전략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제 그 싸움인데 그 후보들 간에 제가 볼 때는 뭐 양쪽 의견이 좀 팽팽합니다. 팽팽하고 결국은 그 전당대회라고 하는 후보들 간에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이 치열한 경쟁 때문에 이
싸움은 계속 될 것 같은데 당내 여론은 어때요? 금식과 메뉴를 바꾼 특검법. 이것도 어느 쪽이 더 강하다, 더 세를 많이 얻고 있다 이렇게 섣불리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전당대회 와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느껴지시는 건 있어요? 저건 있어요.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를 나머지 세 후보가 계속 이제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쨌거나 전당대회 캠페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가 이 이슈를 주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세 후보는 말 그대로 다른 대안이나 아니면 민주당 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하자라고 하는 목소리는 똑같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 아주 높게 밀려오는 이 특검법, 민주당의 특검법이라고 하는 파도를 그러면 어떻게 넘을 것인지, 정말 금식하다가 다 죽을 것인지, 민주당 안이 나중에 만에 하나 재의결돼 가지고 통과된다면 최악 아닙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굉장히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당에서 보시기엔 어떤가요? 저는 한동훈 대표 비대위원장의 출마가 아마 여권을 전쟁적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다. 출마 자체가 저는 그랬다고 보거든요. 분열을 야기할 것이다? 예, 왜냐하면 윤한 갈등이라는 총선 당시에 있었던 윤한 갈등 1, 2, 3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해결되거나 봉합되지 아니하고 이월된 상태고요.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는 검사동업 단계에서 총선 때 정치동업했는데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강을 건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완전히 틀어졌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보수층의 여권에서는 최고의 또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잠룡이 돼버렸어요. 차기 대권 주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던 두 사람이 한 분은 현직 대통령, 한 분은 대표로서 만나게 되면은 이거는 여권이 이런 충돌이 일어나면 대통령도 무너지는 거고 이 한동훈 위원장도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이제 신호탄 이것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언급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 장면에서 안 보이는데 실존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시각 차이거든요. 이걸로 대립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 보이는 거는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과 정책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 전당대회를 지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기준이고 거기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제안을 두고 갑론을박하고 네. 대립을 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에서 보는 여당 전당대회 짚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당 입장에서 야당 전당대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 도전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 오늘 조홍천 단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질식할 것 같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밖에서 볼 때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짚어볼 것도 없습니다. 거의 결과가 너무나 100% 뻔하고. 민주당이 강성 발언만 나와서 곧 질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겠죠. 딱 그 분위기일 겁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워낙 민주당에서 지금 장악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기 어렵고 더더군다나 출마를 해가지고 정말 민주당의 아버지라고까지 칭송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경쟁을 한다? 그거 보통 배짱 가지고는 쉽지 않죠. 그런 분위기를 아마 조홍천 전 의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밖에서 봐도 질식할 것 같아요. 밖에서 보면 질식할 것 같은데 안에서 보면 어떤가요? 저는 현역 의원이 아니라서 그런데 저도 민주당의 이제 당원이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관전자 같은 이제 위치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사당화의 우려가 있다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총선을 통해서 거의 완벽하게 이재명 당을 만들었고요. 당권도 그냥 당권이 아니고 엄청나게 세게 이제 쥐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임을 한다 그러면은 사당화의 길로 갈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서 당원을 고쳤잖아요. 그러고
이게 거기에 이재명 대표 5글자를 놓으면은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당대표 임기 개정이 돼버리거든요. 딱 맞아떨어져요. 이런 이제 오해일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사당화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개인의 편리함, 개인의 처지와 조건, 생각에 따라서 당을 끌고 가는 이런 것에 대한 우려인데요. 저는 뭐 그런 우려가 조금 충분히 내재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 당 전당대회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정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이 경영난을 이유로 갑자기 폐업을 통보하면서 정산이 밀린 입점 업체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지 못한 돈을 합치면 수십억 원대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쇼핑몰 사무실. 불이 모두 꺼져 컴컴하고 인기척도 없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문구와 침구류 등 잡화를 팔아왔는데 사전 안내도 없이 돌연 문을 닫았습니다. 쇼핑몰은 회사 사정이 있다는 공지글만 달랑 띄우고는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여 동안 정산이 밀린 입점 판매자들에겐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 쇼핑몰 대표와 고객센터에 수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어제 당일날 알게 돼서 너무 놀랐고요. 지금 피해 금액이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금액이 밀려 있는데 약 2천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너무 큰일이네요. 지금 가슴이 좀 턱하고 막힌다고 해야 되나요? 피해를 호소하는 SNS 오픈 채팅방 인원만 800명이 넘고 이들이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수십억 원대에 달합니다. 한 쇼핑몰 직원은 빗발치는 연락에 정산 관련 답변을 줄 수 없다며 모든 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났다고 답했습니다. 종종 얘기를 했었죠. 이저저기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20분 쉬네. 그랬었죠. 몇 개월 전에. 쇼핑몰 대표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경영난으로 폐업에 이르렀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밀린 대금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갚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 중 일부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와 대구 북부경찰서 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4분쯤 전북 부안에서 또다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으로 지난달 12일에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행안면입니다. 기상청은 진원의 깊이가 8km로 낮아 인근인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흔들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지락을 캐러 갔다가 실종됐던 남성이 나흘 만에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5시쯤 경기도 화성 이파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미 신고를 받고 출동해 60대 남성 A씨의 시신을 인양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충남 보령시 웅천읍에서 25톤 덤프트럭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트럭에 실려있던 자갈이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 등으로 A씨 등 2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600명에게서 2,800억 원을 받은 걸로 조사됐는데 실제 투자는 하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불법 체류자에게서 무단이탈을 의뢰받아 도와준 혐의로 중국인 브로커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인 2명에게서 1인당 50만 원을 받고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는 걸 도우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짚어봐야 할 의문점이 많습니다. 경찰이 밝혀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또 수사의 초점은
어디가 될지 등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 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2시에 경찰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그럼 아직까지는 운전자가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그 진술밖에는 나온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운전자하고 이제 동승자 참고인 조사했을 때 급발진이었다라고 얘기한 거 외에는 급발진이라고 뭐 단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가속이 언제부터 됐는지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경찰이 이제 영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지하 1층 주차장 나와서 출입국 쪽 이 턱이 있다. 그 턱부터 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이제 밝혔단 말이죠. 호텔을 빠져나오기 직전에 가속이 됐다는 건데 이 턱을 넘거나 뭐 이럴 경우에 급발진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 턱 넘는다고 급발진 가능성이 생긴다면 시중에 도로에 있는 과속방지턱 넘을 때 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사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 급발진의 가능성은 우리가 뭐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정말 그 예측조차 되지 않는 그런 조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그러니까 턱과 급발진은 사실은 개연성이 별로 없는 거죠. 네, 그 가해 차량의 속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경찰은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 이제 말을 아끼는 입장인데 속도 자체로는 뭘 확인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 속도는 뭘 보는 거냐면 이제 그 충격을 가했을 때 충격량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 그 짧은 거리에 어느 정도의 속도가 올라갔느냐를 가지고 판정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운전했을 때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으면 이제 풀 악셀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차가 지금 시중에 알려진 거로는 이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올라갈 때 배기량 같은 게 있으니까 대략 한 5.5초 걸린다고 지금 그 자동차 회사가 공식적으로 재원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목격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시속 100km 정도는 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거리가 대략 한 70m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0km 속도가 정말 맞다면 그 운전자가 그 짧은 구간에서 이제 제어하지 못하는 속도까지 올라가게 됐다. 이제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경찰 그 브리핑에서 또 가장 눈에 띄는 답변 중에 하나가 스키드 마크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 근데 이 스키드 마크가 정차 지점에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처음에 확보가 됐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네네. 이 자체가 뭔가 이 제동 장치가 작동해야만 스키드 마크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차 지점에서 발생한 게 이제 처음에 스키드 마크였다고 이제 경찰이 발표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제동은 운전자가 했다라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말을 바꿨죠. 예. 그게 보니까 스키드 마크가 아니라 뭐 자동차가 이제 부서지면서 안에 있는 냉각수 즉 부동액이 바깥으로 흘러나왔고 그 흔적이 남은 것이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운전자는 가속 페달 즉 제동 페달을 전혀 조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설령 조작했다 하더라도 제동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어서 아마 이 부분은 증언에만 따르고 있지만 어쨌든 그 흔적만 가지고는 나중에 무언가 원인 조사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 봐야 될 겁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급발진이냐 급발진이 아니냐라고 판정 근거를 삼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어떤 거를 밟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건 가속 페달을 밟았는 거는 바깥으로 무언가 증거가 안 남죠. 근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면 브레이크 램프 등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램프 등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지금 전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거 아니냐. 지금 그쪽으로 지금 얘기들이 이제 흘러가고 있죠. 예, 저희가 아까 이제 스키드 마크 관련된 부분 이야기하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정정을 잘 해주시긴 하셨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스키드 마크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지만 이후에 이게 다시 스키드 마크가 아니라 부동액이나 엔진오일 냉각수가 흐를 때 생기는 유류물의 흔적이다. 네네네. 이렇게 이제 정정해서 발표를 했다는 말이죠. 이제 그걸 두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그 스키드 마크 자국이라면 급발진이 좀 아니라는데 무게가 실리는 건 아닌가. 그때는 이제 운전자가 페달을 밟았고 분명히 브레이크가 작동을 했다라고 판정이 되는 건데. 정정이 된 이 의미는 뭐냐면 급발진에 다시 좀 가능성이 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보는 건 이제 그 외에 브레이크 램프 등이 점등됐느냐, 요까지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의문점이 뭐 이거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일단 역주행 거리가 200m에 달하는데 물론 그 시내 거리가 이제 원방향으로 가는 게 좀 헷갈릴 때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200m 넘게 역주행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뭐 추정되는 원인이 있을까요?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생각이 많은데 역주행을 왜 했느냐를 두고는 아마 두 가지 추론 정도가 가능할 겁니다. 첫 번째는 운전자가 그 길이 일방 통행이라는 거를 몰랐을 경우. 근데 이제 인근 상인들 말에 따르면 가끔 이제 역주행하는 차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게 양방향 도로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실제 일방 통행으로 바뀌었는데 만약 그 도로가 생소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호텔에서 나오면 좌측 상단에 크게 진입 금지라는 표시가 눈에 확 띕니다. 네. 물론 밤이니까 안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도 운전을 직업으로 삼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못 볼 리는 좀 만무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향을 미처 전환할 틈도 없이 주차장에서 이미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이루어졌고 속도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다면 이제 방향 전환을 미처 할 수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일어나니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그냥 바로 돌진해서 진입했을 때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지금 운전자가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인 거죠.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라는 거를 운전자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뭔가 느낌이 이상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얼마든지 스티어링 휠을 돌려서 무언가 방향 전환을 했다면 이렇게 큰 인사사고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제 밤중이었고 표지판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이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도 가끔 이제 길이 헷갈려서 그렇죠. 잘못 이렇게 네. 진입하는 경우도 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기가 아무리 운전을 직업을 업으로 삼아도 예. 초행길이거나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주목하는 건 내비게이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설정을 주차장에서 나오기 전에 했다면 분명히 내비게이션은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알려줬을 거예요. 네. 그러면 보통 운전하는 사람은 내비게이션 따라가게 돼 있죠. 근데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활성 장치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보통 요즘은 휴대폰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사고 과정도 의문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인도에 있던 행인을 덮치기 전에 먼저 BMW와 소나타 차를 들이받은 걸로 알려졌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경찰 조사 결과 그게 아닌 걸로 그렇죠. 나왔죠. 네. 순서가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먼저 행인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자동차 두 대를 추돌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멈춘 걸로 이렇게 지금 되는데 그 첫 번째 그 인도에 돌진하기 전에 영상 많이 보셨겠지만 네. 그 갑자기 뛰어서 지나가는 그 행인이 한 명 계셨잖아요. 그분을 피해서 약간 왼쪽으로 진입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대로 돌진한 것 같은데 만약에 운전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예. 그 순간에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설령 급발진이라 하더라도 보통 사람은 운전할 때 어떤 상황이 되면 본능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방향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대로 인도 쪽으로 돌진했다는 게 지금 그 운전 어떤 그 판단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경찰 수사에서 가장 먼저 밝혀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일단은 이 자동차가 이동하는 모든 과정, 경로의 짧은 거리의 속도가 얼마나 올라갔고 방향이 얼마나 틀어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교통사고는 보통 흔히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적 요소와 이제 물적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요소는 이제 운전자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주를 했느냐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안 나오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인지적 판단이 저하됐을 수도 있으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좀 해봐야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물적 판단인데 물적 판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국가수가 이제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죠. 네, 가해자 블랙박스 내용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네네. 이 블랙박스 오디오 내용이 중요하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게 진짜 급발진 현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보통의 대화들은 차가 왜 이래? 네. 이거 브레이크 안 들어 이렇게 당황을 합니다. 예. 이게 혼자 운전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동승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승자가 오히려 왜 그래 할 텐데 그냥 하고 이제 끝나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음성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하다가 운전을 왜 그렇게 해라는 건지 네. 차가 왜 이래라고 하는 건지를 사실 가늠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고 차량 EDR, 그러니까 네. 이 사고 기록 장치 분석 결과에서
가속 페달이 작동했다. 이런 네네네. 보도가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 EDR이 뭔지 일단 먼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EDR이 뭐냐면 이벤트 데이터 리코더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벤트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데이터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5초 동안에 운전자가 했던 행동들, 예를 들면 가속 페달을 밟았느냐, 아니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느냐,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EDR은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제 90% 가속한 걸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운전자가 실제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논란은 뭐냐면 EDR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낼 수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일어났을 때 이미 소프트웨어는 자기 정신이 아닌데 얘가 기록하는 이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EDR 자체가 무언가 자동차 또는 운전자의 오조작을 밝혀주는 장치로만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사나 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본부가 내일부터 집단 휴업을 풀고 정상 운행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노조는 일단 업무를 재개한 뒤에 수도권 14개 권역별로 해당 사측과 또 운송비 협상을 열자는 레미콘 제조자들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정상 운행을 하기로 했다라는 이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또 앞서 한국노총 수도권 레미콘 노조 소속 레미콘 차량 사업자 8,190여 명은 레미콘 제조사들과의 통합 교섭을 요구하면서 지난 1일부터 사흘째 집단 휴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레미콘 회사 측은 운송사업자들이 노조원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위원회의 판단인 만큼 통상 교섭에는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노조가 일단 정상 운행을 하기로 함에 따라서 구체적인 운송비 협상은 추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EDR과 관련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뭐 EDR만 봤을 때는 가속 페달이 작동했다라는 기록이 좀 있는데 그렇죠. 이 자체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걸 가지고 제조사는 분명히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은 걸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운전자들은 늘 이렇게 나는 밟지 않았는데 이렇게 기록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급발진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속도가 보통 뭐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보통 이제 궤도율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가속 페달을 눌렀을 때 얼마나 이제 많이 열리냐라고 하는데 보통은 풀 악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속 페달을 발끝으로 끝까지 눌렀을 때 그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 거여서 그래서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m 이내의 일방 통행로는 100m가 조금 넘는 거리인데 그 사이에 실제로 시속 100km까지 도달 가능한 속도라는 거죠. 그 거리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뭔가 급발진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거를 무게를 둔다기보다는 그게 급발진인지 아닌지는 여러 가지 정황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EDR 데이터도 봐야 되지만 여러 가지 CCTV의 장면들도 봐야 되니까 그걸 아직 단정하기는 좀 어렵죠. 네, 그런데 사고차가 지난 5월에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지금 2달밖에 안 지났는데 갑자기 급발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급발진으로 판정된 사례는 없으나 우리가 급발진 의심 사고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차 급발진 당해서 사고 당했습니다라고 의심해서 신고하는 건수가 해마다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문제가 됐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자동차 종합검사는 리어 램프, 즉 제동등이 또는 등화 장치가 잘 들어오느냐, 그다음에 이제 배기가스가 정상적으로 배출되느냐, 이런 거를 검사하는 거지 내부를 해부해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것까지 보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검사만 진행한 것이다라고 보신 거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디자인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시장 잡아라. 인리에서 출격. 네. 오늘은 현장에 나가 있는 박기환 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나오시죠. 네, 인도네시아 카라왕 신산업단지입니다.
네, 아세안 전기차 시장 잡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공장에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최초로 전기차용 배터리 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와 배터리 제조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손을 맞잡아 이뤄진 결과인데요. 이곳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의 니켈 생산 국가입니다. 배터리 핵심 광물인 니켈을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조달해서 배터리를 만들고 30분 거리에 위치한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이를 조립해서 전기차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에서 전기차 생산 생태계 주요 과정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우리 기업의 더 큰 전략도 숨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곳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최초 최대의 배터리 공장이 인도네시아에 완성됐다면서 자신감까지 드러냈는데요. 특히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의 비전과 용기 덕분이라면서 한국과의 관계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번 공장 준공이 아세안 전기차 시장 공략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세안에서는 현지에서 생산된 부품 비율이 40%를 넘기면 다른 9개 나라에 수출할 때도 무관세가 적용되는데요. 이 때문에 배터리셀 공장 현지화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전기차 패권 싸움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소회를 밝히고 거듭 아세안 진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또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또 오늘날이 있게 된 것 같아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저희가 배터리 셀 생산하고 자동차 생산해서 또 다른 동남아 국가에도 전파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광물 자원도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이용해가지고 많은 좀 확장을. 현지 생산 배터리를 탑재한 코나 전기차는 오는 17일 이곳 인도네시아에 출시돼 소비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카라왕 신산업단지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경제픽 이어가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제픽 두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등골 휘는 수수료, 아프니까 사장이다. 네, 이 말이 와닿는데요. 배달비 부담이 크다 보니까 사장님 돕는 방안이 나왔다고요? 네, 저희가 이 경제픽 코너를 통해서 배달료 관련 이슈들 자주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오늘 고금리 또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또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금융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문제로 떠오른 배달앱 수수료 관련 대책도 포함됐는데요.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들의 배달료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격 결정 과정에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점검한다는 계획도 담겼는데 만약 플랫폼이 점주들에게 수수료 비용을 떠넘기는 등 이런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상모 경제부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실제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용이 되는지 공정하게 그런 여건을 만들면서 그중에서 진짜 영세한 분들은 제가 혹시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 중에 뭐 진짜 영세한 분들 하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일단 오늘 발표에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방식이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부담과 또 플랫폼 업체들의 상생 노력 수준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한 영세 자영업자, 이런 추가 설명으로 미뤄볼 때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좋아할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 반응이 나왔나요? 네, 근데 그동안 배달앱들의 이 무료 경쟁 때문에, 무료 배달 경쟁 때문에 가뜩이나 이 수수료 부담에 시달렸던 점주들은 일단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수수료 때문에 지금은 음식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호소하는데요.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주문 건당 그 수수료가 거의 30%가 넘어가니까 40%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마진이 안 남는 걸 넘어서서 마이너스요. 팔면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면 되게 좋죠. 네, 하지만 배달앱 간의 출혈 경쟁으로 불거진 상황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또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라는 사람을 어떻게 선정할 건가요? 많이 파는 자영업자도 똑같은 구조에 들어가 있는 건데 동일 잣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건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죠. 네, 점주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배달앱 수수료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 관계부처와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한다는 계획인데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상생협력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네, 상생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남산 힐튼 호텔의 변신, 활기 되찾은 호텔 시장.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힐튼 호텔은 서울역 앞에 랜드마크였는데 네. 어떻게 변하는 건가요? 힐튼 호텔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 계실 네. 겁니다. 1983년부터 40년 동안 서울 남산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코로나19 시기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재작년 2월 매각됐고요. 결국 지난해부터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이 공간이 이제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서울시가 어제 위원회를 열고 힐튼 호텔 재개발 사업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호텔이 있던 부지에는 업무시설과 숙박시설, 공공청사가 각각 1개동씩 들어설 예정이고요. 특히 남산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녹지 공간을 만들어서 관광시설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과거 건축계에서는 힐튼 호텔을 철거하는 대신 역사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위원회가 호텔 로비를 충실하게 보존하라는 의견을 내면서 옛 모습을 조금은 찾아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힐튼 호텔 자리에 생길 또 새로운 숙박시설 모습이 어떨지 궁금한데 네. 요즘 그 호텔 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호텔 업계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수요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주요 호텔들도 대체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호텔 롯데와 호텔신라의 1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각각 4.6%, 5% 늘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조선호텔은 1분기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증가했고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파르나스 호텔 역시 지난해보다 12.7% 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호텔 업계에는 신규 개관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선 롯데호텔의 경우 지난달 20일 부산 해운대에 4성급 L7 호텔을 열었습니다. 또 신라호텔도 지난 5월 제주에 첫 레저형 호텔인 신라스테이 플러스를 선보였고요. 올해 하반기 신라스테이 전주와 세종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파라다이스 그룹도 올해 말부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서울 장충동에 VVIP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호텔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네. 호텔 시장 활성화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경제픽 황보희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 뉴스 전해드립니다. LG전자가 네덜란드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 애톰을 인수했습니다. 2014년에 설립된 애톰은 가전과 사물 인터넷 기기를 연결하는 스마트홈 허브 호미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경력 사원을 대거 채용합니다. 모집 직무는 800여 개로 입사 지원은 오는 9일까지입니다.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의약품 12만 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송도 공장은 2026년 1분기에 완공되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환영사에서 롯데 바이오로직스는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계 바이오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마트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운영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투자 등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3%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이 현대카드와 손잡고 더욱 강력해진 마일리지 적립과 항공여행에 최적화된 혜택에 대한항공카드 에디션 2를 출시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이어 4년 만에 나온 이번 카드는 6만 원부터 최고 80만 원까지 연회비에 따라 4종류로 발급됩니다. 북한은 올해 상반기를 결산하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마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제 메시지를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전원회의가 끝난 뒤에도 연일 경제 행보를 부각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짚어봤습니다. 이종호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나흘 동안 이어진 노동당 전원회의를 마친 다음 날 국방공업 기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결산하는 당 공식 행사를 마친 직후 첫 공개 행보로 군수공장을 찾은 겁니다. 사실상의 군사동맹인 북러조약을 맺은 뒤라 대외 메시지에 관심이 쏠렸는데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국방공업이 도달한 현대화의 높이는 기계공업부문만이 아닌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딛고 올라서야 할 기준이고 목표이라고 하시면서 특히 이 자리에는 당 간부 100여 명을 대거 동원하며 경제 부분에 대한 치적 홍보에 공을 들였습니다. 북한 매체들 역시 경제 성과와 사업 집행 내역을 소개하는 데 집중했는데 대내외적 상황이 모두 반영된 메시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적 성과와 함께 민생 행보에도 나서며 대내외 결속을 이끌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겁니다. 이미 북러 조약을 통해서 외교적 성과는 이미 선전할 수 있는 만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원회의는 민생이나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하지만 한편에선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국방력 강화 일정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특히 전원회의 기간 김정은 배지를 착용한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주민들 향해 단독 우상화 작업도 본격화됐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 기간 대남, 대미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배경이나 비공개 가능성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TV 토론 이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도 후보 교체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 선고 공판이 연기되며 호재가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종기 특파원입니다. 토론 이후 백악관으로 돌아온 바이든 대통령의 첫 공개 외부 일정은 폭염 대책 발표였습니다. When disaster strikes, there are no red states or blue states. I've demonstrated that. 바이든 대선 캠프는 토론 이후 자체 조사 결과 지지율의 변화가 없는데도 언론이 불안감을 과잉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도 토론을 망친 건 감기 탓이었다며 후보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hat I can tell you is that he had a cold and a bad night. I would not see this as an episode. 하지만 사퇴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로이드 도겟 의원이 바이든의 중도 사퇴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토론에서 유권자를 안심시키지 못했다며 재선 도전을 포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CNN이 토론 이후 집계한 여론조사도 후보 교체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트럼프와 맞대결에서 바이든보다 해리스 부통령이 더 경쟁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권자 75%가 후보 교체를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셸 오바마 여사가 민주당 후보로 나서면 트럼프를 10%포인트 이상으로 이긴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장애물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면책 특권 인정으로 다음 주로 예정됐던 성추문 입막음 사건 형량 선고일이 9월로 연기됐습니다. 트럼프 변호인은 더 나아가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유죄 판결을 아예 폐기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미 S&P 500 지수가 처음으로 5,500선을 넘어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도 10% 넘게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500선을 돌파했습니다. 나스닥도 18,000선을 뚫으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ECB 포럼에 참석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끌어내리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다만 통화정책 완화 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를 향해 지속해서 둔화한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고전하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 급등도 주식시장의 호재가 됐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량은 1년 전보다 4.8% 줄었고 2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지난 1분기보다는 14.8% 늘었습니다. 또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아 더 나쁠 것이라는 전망이 비껴나가면서 주가는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It beat analyst expectations, and that caused the Tesla stock to go up during the day on Tuesday when the sales were released. 테슬라 주가는 지난달 25일부터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5%나 뛰었습니다. 중동 긴장 고조와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급등했던 국제 유가는 미국 원유 생산 타격 우려가 잦아들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와 이더리움 상장지수 펀드, ETF 출시 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 사상 최고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가상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CC데이터는 현지 시간 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 이번 상승 주기에 정점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3월 최고가 기록을 세우고 내려와서 지금은 6만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노린 방화와 폭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반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건데 시리아에서도 반튀르키예 시위가 이어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늦은 밤 무리지어 나타난 주민들이 상점문을 부수려 덤벼듭니다. 발로 차고 돌을 던지는 것으로 모자라 몽둥이도 휘두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시리아 난민들이 사는 집과 가게. 튀르키예 중부 카이세리를 시작으로 이스탄불과 안탈리아 등 각지에서 난민을 겨냥한 방화와 폭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포탄과 물대포를 쏘며 해산에 나섰지만 이들은 좀처럼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벌어진 시리아인 남성의 아동 성추행 사건입니다. 흥분한 주민들이 범인을 잡겠다며 난민이 모여 사는 지역을 급습했는데 용의자가 검거된 뒤에도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폭력에 가담한 혐의로 주민 470여 명을 구금했습니다. 이어 난민 문제가 튀르키예의 미래에 위협이 될 것이란 민족주의 성향 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Toplumda yabancı düşmanlığını ve sığınmacı nefretini körükleyerek hiçbir yere varılamaz. 시리아에서는 자국 난민에 대한 폭력에 반발해 반튀르키예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시리아 주둔 튀르키예 군 기지 앞에서 열린 시위에 군이 총을 쏴 사망자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بمظاهرة سلمية خرجت أمام السرايا في مدينة عفرين. قوبلت هذه المظاهرة بإطلاق الرصاص الحي المباشر من قبل عناصر الجيش التركي الموجودين ضمن السرايا. 사태가 격화하자 튀르키예 측은 주요 국경 검문소 일부를 폐쇄했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튀르키예에는 360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이 오랜 내전을 피해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 폭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안후이성에서 양쯔강 수위 상승으로 24만 명이 대피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번 폭우로 안후이성 주민 99만 1천여 명이 영향을 받았고 이 가운데 24만 2천여 명이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현재까지 안후이성 7개 도시가 피해를 입었다며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인 양쯔강 구간이 경고 수위를 초과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리브해를 강타한 허리케인 베릴이 자메이카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물 파손, 통신 두절에 이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해외 언론들은 한때 최고 등급으로 세력을 키운 베릴로 인해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미 국가인 그레나다와 카리아쿠에서 3명이 사망했고 세인트 빈센트에서 1명, 베네수엘라 북부에서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일 섭씨 40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는 캘리포니아에서 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2일 나파 카운티 칼리스토가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는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화재 위험 경보가 내려지고 정전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덕수궁을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발굴과 복원 작업이 한창입니다. 덕수궁의 주요 건물 가운데 일제가 허물었던 흥덕전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흔적들이 발굴됐습니다. 덕수궁 복원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흥덕전의 대문에 해당하는 흠사문이 있던 곳입니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돌 옆으로 나무 기둥이나 벽이 들어섰던 자리가 선명합니다. 대문 주변의 좁은 도랑은 물이 빠져나가도록 만든 배수로입니다. 지난 6월에 끝난 흥덕전 추가 현장 조사에서 주요 출입문과 주변 건물의 정확한 위치, 규모가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 흠사문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서 바라볼 때 3칸, 측면에서 바라볼 때 2칸이어서 이 중앙부의 넓은 공간, 어칸이라고 하는 부분이 420cm, 측면이 240cm로 중앙부가 넓고 측면이 작은 형태입니다. 흥덕전은 1900년 세워져 왕실의 주요 장례 때 왕이나 왕비의 관을 모시던 빈전으로 주로 사용됐습니다. 고종이 죽자 1919년 일제가 흥덕전 전체를 허물어 창덕궁 공사의 부자재로 재활용했습니다. 출입문인 흠사문과 소환문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주변 행각들이 정확하게 발견이 되었고 또 흥덕전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배수로까지 위치가 발견이 되어서 흥덕전 권역을 포함한 덕수궁 권역의 복원 정비에 보다 탄력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굴은 지난 2015년 세워진 덕수궁 복원 정비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흥덕전에 대한 발굴과 복원이 한창입니다. 흥덕전에 이어 흥복전이 복원되고 마지막으로 2039년까지 선원전이 복원되면 덕수궁은 온전히 제 모습을 찾게 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여자 프로농구 행정을 이끌 신상훈 WKBL 총재가 취임식을 통해 리그 경쟁력을 높이고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빠르게 변하는 세계 농구의 흐름에 발맞춰 팬들이 찾아오는 경쟁력 있는 리그를 만들고 6개 구간과 함께 저변 확대 사업에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총재는 신한은행장과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신한은행장이던 2004년 신한은행 여자농구단을 창단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신 총재의 취임사 들어보겠습니다. 총재로서 여자농구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저의 모든 역량과 정성을 쏟아붓겠습니다. 팬들이 찾아오는 경쟁력 있는 리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이벤트와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경기장을 찾는 관중이 많아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래 검찰이 얼마나 강하면 얼마나 무소불이면 이렇게 오만한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께 전임 장관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김백신, 김영철, 박상용 그리고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접수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나오시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답을 하신 적 있으시죠? 예.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를 탄핵하면 재판장이 됩니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어떠한 공무원도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국회가 위헌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면 소추할 수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늘 아래 검찰이 얼마나 강하면 얼마나 무소불위면 이렇게 오만한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장관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깊게 질책을 할 용이 없습니까? 검찰총장이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말하는 피고인 검사를 피고인, 재판장이 여당 대표, 그 다음에 법사위원들이 소추기관처럼 한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재 장관님. 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께 대한민국의 공정은 죽었다, 정의는 죽었다. 전임 장관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장맛비가 잦아든 사이 곳곳에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남부와 제주도에는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낮 동안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오늘보다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9도지만 체감온도는 30도를 웃돌겠고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대구는 34도 선까지 치솟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다시 장맛비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오전 남부와 제주도에는 남풍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다시 정체전선이 다가오며 중부지방부터 본격적인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모레까지 충청 많은 곳에 150mm 이상, 수도권에도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23도, 대전과 대구도 2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아서 전국적으로 무덥겠는데요. 서울이 29도, 대전이 30도, 대구는 34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는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